모두를 돕자고 만든 좋은 정책이 오히려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든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아주 뜻밖의 결과를 낳은 한국의 공공보육 확대 정책, 그 구멍 뚫린 안전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자. 정말 멋진 말이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생각 하나로 영유아기 돌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보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평등 장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늘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갔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사례를 통해 그 놀라운 결과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영유아기 교육에 투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배경을 알면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그래프, 헤크만 곡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연구가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고요? 투자는 어릴 때 할수록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거예요.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초반에 하는 투자가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아이 한 명에게 쓴 돈이 나중에는 사회 전체의 수십 배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심지어는 가난의 대물림까지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정부가 왜 그렇게 보육 정책에 공을 들이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한국의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서비스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계획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믿고 맡기고 싶어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걸 대폭 늘려서 보육 서비스가 정말 절실한 가정부터 돕겠다. 이거였죠. 2015년부터 4년간 이어진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돌봄 취약 가구, 그러니까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아이 돌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가구요. 그리고 언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 가구, 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 저소득 가구,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구까지. 바로 이 네 그룹이 이 정책의 핵심 수혜자가 됐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전략은 아주 간단한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믿을 수 있는 공공립 어린이집을 팍팍 늘린다. 둘째, 대기자 명단에서 방금 말씀드린 네 그룹의 취약가정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 어때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잘 짜인 계획의 결과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2015년에 11.4%에 불과했던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9년에는 17%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목표했던 양적 확대는 분명히 달성한 셈이죠. 자, 이 숫자만 보면 와, 정책 대성공이네 싶으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번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지점이에요. 물론 맞벌이 가구처럼 정책의 혜택을 톡톡히 본 그룹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절실했던 다문화 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린이집 전체 이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모두를 돕자고 만든 정책이 누군가에겐 더 높은 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두 가지 핵심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잘못 설계된 우선순위 점수제도,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쏠려버린 새 어린이집의 위치.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의도치 않은 불평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우선순위 제도의 허점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도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가에 더 높은 점수를 줘버린 거예요.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좋은 맞벌이 가구가 1순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버렸죠. 반면에 정작 도움이 더 필요한 다문화나 한부모 가구는 후순위로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아니라 목소리 큰 수요가 이겨버린 셈이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새로 생긴 어린이집은 대부분 이 국공립, 그러니까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잘못된 우선순위 제도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결국 가장 좋은 자리는 특정 그룹이 거의 독차지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지리적 불균형이었어요. 새로 지어진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됐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이 부족했던 지방의 보육 환경은 사실상 그대로 방치된 거나 다름없었죠. 결국 이 정책은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그 골을 더 깊게 파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행히 이 연구는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아주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사회 안전망 자체를 허물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멍이 숭숭 뚫린 부분을 찾아서 더 튼튼하게 만들자, 물이 새지 않게 잘 고치자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의 점수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진짜 도움이 절실한 가정이 먼저 기회를 얻게 해야 합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처럼 정모에 어두워서 신청조차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같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어린이집 숫자만 늘었다고 박수칠 게 아니라 과연 우리 동네에도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왔는가? 이걸 정책 성공의 진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한국의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모두를 위한 강력한 평등 장치가 정말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동하려면 우리는 그 설계도를 얼마나 더 세심하고 또 치밀하게 그려야 할까요? 아마 이 고민의 끝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진짜 첫걸음이 있을 겁니다.